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자, 6월 29일 개장전 태피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야구를 하고 왔어요. 그 아프리카 BJ분들이랑 이제 사회인 야구단을 만들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훈련도 받고 이랬는데 아주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읽어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한국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로 코스피가 버텨냈었고 코스닥은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있었는지, 나스닥이 왜 상승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MBS 매입 축소부터 그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MBS라는 거는 부동산 관련 채권 매입입니다. 모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모기지 본드에 대해서 축소, 그러니까 이 매입 속도를 줄이겠다. 즉 말 그대로 매입을 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던 거를,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더 띄울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이런 채권들을 안 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도 일부에서는 적극 대응, 또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금융 지원이든 금리 정책이든 테이퍼링에도 예전과 똑같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만 존재할 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때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뭐 MBS 뭐 테이퍼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HSBC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기지 채권 매입을 축소하겠다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지금 잘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결국 모든 게 좋은 상황이다. 즉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주식이 조금만 빠져도 한 5%도 아니에요. 고점 대비 한 2, 3%만 빠져도 이제 보복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뭔가 욕심이 그득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은 투자 환경이 매우 좋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점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향후 10년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꾸준히 1.5% 주변이다.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꾸준히 1.5% 정도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점을 보면서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채권 금리는 뭐 외환 시장이나 정책적인 시장, 뭐 일본 정부, 중국 정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달러 지수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나타시스에서는 이런 분석도 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향후에 디스인플레가 예상된다. 디스인플레가 뭐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뭐 올해 기준으로 3% 혹은 3.5%, 4%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연준에서도 이렇게 밝혔죠. 지금의 인플레는 일시적인 거고 내년 내후년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줄어들면서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성장으로의 회귀로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점점 줄어드는 디스인플레가 온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2020년에 대해서 복수하듯이 인플레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면은 연평균 1% 내외의 성장으로 또다시 이제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연준에서도 밝혔다시피 저성장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지난 10년간 전 세계가 노잼이었던 요런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나 아니면은 뭐 많은 뭐 정부나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결국 이거죠. 저성장과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빈부격차 역시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도 거의 10년간 고착화되어 있었죠.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런 점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시장 마감 소식입니다. 빅테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다우 지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ASML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테슬라도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업종은 유가의 하락으로 빠졌고 금융 섹터는 이제 꽤나 이제 하락하다가 반등까지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뭔가 시장에서 방향성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올라가되 실적이 좋은 기업 혹은 뭔가 좀 우리가 금리 인상 테이퍼링 같은 걸 보면서도 좋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페이스북이 지금 독점 소송이 뉴욕 연방 그 법원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년 정도 된 이슈인데 관련돼서 페이스북이 승소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법무부 쪽에서 공무원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건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승소를 했습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 빅테크들을 이제 독과점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얽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밝혀내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거 5년, 10년은 걸린다. 해결되기도 힘들 거고, 독과점이라는 거를 지들이 이미 그 정부에서 이미 오케이를 해줬고, 이런 걸 결합 심사를 다 오케이를 해준 상황에서 갑자기 야 너네 돈 너무 잘 벌어, 너네 지금 세금 내, 너네 지금 뭔가 너무 부조리해, 뭐 이런 거를 갑자기 걸고 넘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숫자를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3대 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폭등이었고요. 다우존스는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마감에 소폭 반등했다라는 점, 거기다가 러셀 2000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조금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나 상승을 했는데요.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이 많은 한국 시장인 만큼 오늘은 역시나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밑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는 국제유가가 1.7% 하락을 했습니다.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락폭을 키웠다라는 분들도 많지만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60달러부터 72달러, 74달러까지 쉬지 않고 올라온 상황에서 72달러로 이제 하락했다라는 점은 이거는 그냥 차익 실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유가가 떨어졌다라고 충격을 받으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금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또다시 34,60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한 달 동안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35,000달러를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또다시 35,000달러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횡보가 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7월에는 또 대형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예정되어 있죠. 여기에는 잭도시 그 트위터 그 창업자랑, 그 다음에는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이 나와서 또 떠들어 본다고 한대요. 도지코인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는 그 시바코인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다시 불이 붙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달러 지수는 0.05%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프라 투자가 있어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연초에는 4조 달러였습니다. 4천조 원이었죠. 하지만 이게 지금 두 개로 쪼개진 상황에서 합쳤을 때 한 2.5조 달러 정도로 뭔가 좀 합의가 될 거다라는 이런 예상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죠. 거기다가 이걸 또 장기로 투자합니다. 거기다가 테이퍼링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달러 지수가 조금은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90 근처에 있다가 91, 92 근처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달러 강세를 우려하는 투자자가 많다. 하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30원입니다. 소폭 상승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간의 평균치 수준입니다. 20년간 평균치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원화는 오늘 약간 강세로 갔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데일리로는 이제 한국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EWETF가 꽤나 0.6%나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외국인 매수 매도는 조금은 좀 불안할 수도 있다, 아니면 외국인이 매도가 강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이거 관련돼서 마지막에 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왜 외국인이 지금 한국을 팔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품 가격입니다. 구리는 런던 시장에서 0.4% 또 빠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원유도 빠진 데다가 오늘은 곡물가도 정신을 못 차린 하루였습니다. 다만 철강석은 어제도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조금 엇갈린 하루였다. 철강석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조금 모습이 안 좋아요. 근데 모습이 안 좋았는데 이거는 유로스톡스가 0.75% 하락했다. 물론 독일에서 나오는 지표나 영국의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델타 변이 이런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달러와 강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유로화가 약세로 갈 것이고, 유로화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은 유럽을 파는 게 맞죠. 자, 그런 점도 투자자들이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 상황에서도 한국은 원화에 대한 뭔가 그 방어가 잘 되고 있다라는 점, 그게 우리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든도 풀기 어려운 중국 실험실 유출설, 코로나19에 대한 겁니다. 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 우한 연구소에서 풀렸다라는 루머가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일했던 호주 연구진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 역시도 그 시설에서 이제 그 시기에 일을 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거를 본 적이 없고, 본인 역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다. 관련돼서 바이러스를 여러 가지를 거기서 이제 다루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방역 같은 것도 신경을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 감염이 돼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사스 역시 10년이 걸린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로 이렇게 뭐 밝혀내기가 쉽겠냐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영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2만 명 이상이다. 뭐 하지만 7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던 방역 규제 해제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만큼 델타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였구나, 코로나가 정말 절대 무적 바이러스는 아니었구나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자, 어떻게 보면은 홍콩이나 호주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다시 뭐 이스라엘도 마스크를 다시 쓰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홍콩은 영국발 항공기의 입국 금지를 다시 한번 이제 그 국경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들 때문에 뭐 물론 홍콩 정부보다는 중국 정부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투자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소식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조금 일찍 발견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아주 청정 국가라는 소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미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 전이된 게 확인이 됐다라는 이런 그 소식도 이미 들려왔기 때문에, 대만 내 확산 속도 역시도 우리가 반도체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4조짜리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안 질환 약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 판매 허가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최종 허가는 2-3개월 내에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 건데, 물론 4조 원을 이 친구들이 다 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4조 원 시장에 나가서 점유율이 뭐 예를 들어서 10%면은 4천억이고요. 20%면은 8천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게 뭐 단가 싸움에서 혹은 생산력 싸움에서 혹은 뭔가 좀 더 이제 그 용이성, 사용의 용이성, 그다음 환자들이 느끼는 부작용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약품은 기존의 약품에 비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버전 2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약물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생산과 유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이런 로열티를 받으면서 재무가 플러스가 나면은 얘들도 또 한번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자를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삼성의 바이오는 이재용의 바이오입니다. 이재용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 곧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시대에서의 삼성의 핵심 기치는 바이오가 될 수 있다라고 예전부터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KT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5G 단독 모드 상용화를 내달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저도 5G를 핸드폰을 이제 2대나 쓰고 있지만 둘 다 LTE 잡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잠실, 송파구 잠실동에 살고 있지만 이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개똥 같은 서비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G가 진짜가 될 것이냐, 아니면 6G가 나올 때까지 이런 상태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게다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5G가 결국에는 지금 28GHz라는 게 나왔지만 이게 상용화가 안 됐다라는 것인데, 왜 안 되느냐? 기술적으로 미완성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벽도 뚫지 못하고 직진밖에 못하는 데다가 거리도 되게 짧아. 그러면 이거는 정말 좋은 칼이지만, 정말 좋은 레이저검이고, 정말 좋은 절대검이지만 길이가 3cm라는 거지. 아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중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도 좀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페이 역시도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코스피 입성을 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카뱅과 카카오페이의 상장일이 조금 한 달 간격으로 땅땅 상장이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카카오죠. 그래서 카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공장을 이제 중국에 있는 거죠. 그 뭐 다롄인가 뭐 저 북쪽에 있는 건데, 그걸 인수한다라는 그게 이제 승인이 중국과 싱가포르의 절차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기업 결함 심사가 필요한 그 정도의 이제 대형 딜인데, 어떻게 보면은 비용은 10조 원이 나갈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돈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10조 원을 한 방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10조 원이면은 하이닉스가 1년 동안 버는 돈입니다. 1년 버는 돈을 다 때려박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 건정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자 여력에 추가 투자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돈을 못 쓰게 되면은 이제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3상 임상을 시작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가장 빠른 3상 진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백신 위탁 생산과 백신 직접
접생산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BHI가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탈탄소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런 소식을 보면은 조금은 불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국민연금도 내년부터는 돈 뺀다 그래요. 거기다가 뭐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곳과 거래하는 곳이랑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 뭔가 재무를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아주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되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4조 원에 이르는 중간 배당금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주명부 폐쇄일이 7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종가까지 들고 있는 분들은 배당이 지급된다라는 소식입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상승을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연초부터 이제 뭐 홍남기 부총리도 이런 얘기 했었죠. 올해 금리 인상 할 거냐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인상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뭐 전세를 뭐 L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그게 부동산으로 레버리지를 워낙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전세로 한번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집을 매수하는데 또 한 번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2배, 3배가 많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금리가 하필이면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케이스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권은 안정적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채무를 불이행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이나 잘못하면은 부동산 가격에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요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배당 제한을 하는 분들도 배당 제한을 이제 외치는 이제 공무원 혹은 꼼무원 형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진짜로 올해도 배당 제한한다 그러면은 슬슬 꽤나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30%에서 40% 넘게 올랐죠. 몇몇 이제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의 태피셜은 여기까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말을 해서 17분 정도 걸렸네요. 자 새벽에 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야구는 재밌었고 다음에도 야구를 정말 진짜 연습할 겁니다. 네 오늘 뭐 배팅장도 가가지고 연습할 거기 때문에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또 정신 차리고 업로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제 한국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한 하루였죠. 왜냐 6월 말이라서 그래요. 자 6월 말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에서 딱 절반이죠. 상반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2021년 상반기 동안 절반이 흐르는 동안 실적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너는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하반기 전망을 따라서 하반기 매수 매도를 슬슬 계획을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어떻게 뭐 채권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쪽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국가 간으로도 이런 게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매수 매도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급작스러운 상승과 하락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일 수 있다.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기관 외국인이 판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급등을 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뭐 최근에 30%에서 50% 정도를 1분기 혹은 1, 2분기 내내 올랐다. 야 그러면 매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정말 이제 상승분보다 더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은 좀 더 강하게 우리가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2분기 때 뭐 매출이 뭐 전분기 대비 전년도 대비 뭐 50%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따블이 났다. 그럼 팔아야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서 이제는 7월 실적 발표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다음 주래요. 자 이제 7월 7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가 점점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런 거를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제가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많이 더듬었는데 그래도 다들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오늘 밤에 또 좋은 컨디션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